정다겸의 예술 톡톡 라디오 쇼. 예술인들과 함께 나누는 유쾌한 이야기. 예술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감동이 따뜻하게 펼쳐집니다. 오늘은 소설가 양승보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초행길이라 찾아오는데 좀 불편하셨죠? 이거 안내를 잘 받아가지고 네. 아주 쉽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멋쟁이 소설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용인 태성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그래서 태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인천에 있는 인천교대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고 또 다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네. 소개가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럼, 학력은 그렇습니다. 학력은 그렇고요. 또 네.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경력은요. 네. 사실은 제가 원래 인천교육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였지만은 네.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안성고등학교를 거쳐서 수원여고, 용인여자고등학교를 네. 거쳐서 안성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 이제 그때 당시는 전문직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새 말로 하면 장학사 시험이죠. 네. 그 장학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수원교육청 장학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다시 같은 계열입니다. 장학사라고도 그리고 연구사라고도 그런데 같은 계열인데 율곡교원연수원에 갔어요. 네. 거기는 이제 선생님들을 교육을 맡은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연수원에 가서 연구사로서 선생님들 교육도 맡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소설가 양승보님을 초대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소설가로서 지금 문학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럼 그 부분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1983년에 네. 그때 당시에는 한국수필을 이끌었던 사람이 무임소 장관을 지내셨던 조경희 님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추천받기 어려워서 2년에 걸쳐서 제가 수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분 앞에 조경희 그분 앞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출발이 수필가로서 출발을 한 거죠. 소설가님이 소설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 네네. 수필가로 출발이. 예, 그러다가 1983년에 겨울아지랑이라는 장편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장편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인 소설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소설로 또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네네. 그 예전에는 네네. 등단이 아닌 천료로 네네네. 활동을 시작하셨네요. 네네네. 천료란 무슨 뜻인가요? 이제 예를 들면 조경희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천료권이 있거든요. 네. 천료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1회 천료를 받아서 다시 도전해가지고 2회 추천을 받는 그런 제도였어요. 네. 사실은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천을 1회에 끝나지 않고 또 2회, 3회까지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3회 받는 것도 있어요. 네. 교육 자료로도 제가 3회를 추천받았는데 그 3회도 역시 어려워요. 지금의 등단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었네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문인협회 회장님도 하셨고. 네. 네. 원래 이 수원에서 이제 거주를 시작하면서 네. 수필문학을 이홍구 선생님 등 유선 선생님 등 여러 사람하고 창립을 했어요. 네. 지금은 돌아가신 이재영님, 이재영님 등 이런 사람들과 창립 멤버로 제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 창립 멤버로 사무국장을 제가 했죠. 사무국장. 네네네. 그래서 경기 수필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역사의 산 증인이시네요. 네. 보니까 수상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기억에 남는 수상 있나요? 네. 수상은 제일 제가 좀 보람을 느꼈던 것은
제2의 MBC 주최 교육자 전국 교직자 그 수기 공모에서 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네. 그게 조금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네. 또 하나는 국방부 주최 제7회 호국문예에서 중편소설 다리로 국방부 장관상을 받을 때 역시 기억이 새롭고요. 네. 그다음에 단편 낙엽으로 제1회 농민문학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으로서는 좀 생각나는 것은 제7회 경기문학상, 네. 한국 프로문학 대상 소설부문 수상, 네. 장편소설 마지막 선물 1권과 2권으로 제2회 경기대 문학상 수상, 장편소설 신의 선택으로 제4회 한민족 문학상 수상, 제12회 경기 사도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네. 이때는 수원의 영덕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을 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경기 사도 대상 수상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제14회 경기도 문학상 소설 부분에서 제가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단편 소설 웃음으로 경기 문학인상의 대상을 수상했고요. 네. 자랑스러운 수원 문학인상도 수상했고 네. 제7회 농촌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는데 네. 농림부 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상을 많이 휩쓸어도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저는 여기 예. 단편 소설 웃음으로 대상 수상한 게 예. 어떤 내용일까 좀 궁금해요. 그 웃음은 네. 우리나라가 이제 탈 있잖아요. 탈. 네, 탈 있죠. 탈인데 사실은 제가 그 하회탈의 웃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회탈 웃음. 예. 그래서 그 소설에서는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그 전통적인 탈 문화를 좀 소개했어요. 네. 소개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탈이 최고다. 가장 예술적이고 우수하다는 뜻으로 하회탈의 그 웃음. 하회탈 그 웃음. 웃음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소설을 쓴 것이 웃음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우리 선생님을 보면은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늘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실 것 같아요. 네네. 오늘도 꽤 덥잖아요. 네네. 네, 오는 길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을 텐데 더 아닙니다. 괜찮았어요. 초대를 해줘서 기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네. 더워도 덥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청취자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가 소리로 네, 모습을 오늘 많이 좀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제3회 홍대문학상도 제가 수상을 했어요. 그 정조대왕의 넋을 기리는 그런 뜻으로 제정된 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수상을 했습니다. 기타 한 50여 번의 상을 받았지만 너무 그냥 상 이야기만 하면 너무 내 자랑만 같아서 그냥 여기서 그냥 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 활동을 하면서 예술 네. 활동을 하면서 네네. 상하고 또 거리가 먼신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받으면 좋겠는데 예. 네, 이렇게 상을 받으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또 상 받는 비결이 또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상은 두 가지라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자기가 어떤 그 공모전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받는 것도 있고 네. 또 응모를 떠나서 주변에서 추천해서 또 상을 받는 수도 있고 네. 또 자기가 직접 지원해서 그 요강에 상을 모집하는 요강에 응모를 해서 상을 받는 경우가 있고 요새는 여러 형태의 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네요. 그래야 상 받을 기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응모를 해야 되면은 네. 예. 또 응모를 안 하면 상하고 멀어질 수 있고요. 네. 근데 응모는 작품성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자기가 작품을 잘 써야 되고 또 심사위원들이 그 작품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잘 해줄 때 상이 돌아갈 수 있죠. 맞아요. 예, 예. 네.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네. 예. 고향초? 네네, 나 네. 고향초 되게 좋아합니다. 홍민의 고향초. 네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양승본 선생님이 좋아하는 고향초 듣고 다시 올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향수를 자극하는 고향의 정겨움과 그리움이 가득 든 홍민의 고향초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피난 생활을 많이 했어요. 네. 그 피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고향이 그립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그런 담긴 노래가 홍민이 이제 고향초라는 그 가사하고 제 정서하고 비슷해서 그때부터 고향초를 아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네. 저도 들어보니까 약간의 그 쓸쓸함, 서정적인 분위기도 같이 느껴지는 예,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술 활동이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사람은 누구나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가 되는 계기가 있고, 네. 무슨 예를 들면 어부가 될 사람은 또 어부가 돼야 되는 어떤 그 인연이 그 길이 있는 것처럼 네. 저도 참 길이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네. 그 담임 선생님이 오더니 저보고 10월 9일 한글날인데 100일장을 나가래요. 근데 저는 100일장에 나갈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갈 학생 하나가 빠져가지고 저보고 인원수 채워야 된다니까 대신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갔죠. 나가서 제가 그 메아리라는 동시를 썼는데 네. 그냥 그걸 썼는데 그냥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변에서 친구들이랑 담임 선생님이 너는 글 써야 될 팔자다, 글 써라.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막 축에 올려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와, 예. 다 인연이 있네요. 그래. 글 쓸 인연이 되었던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린 시절 피난 생활을 했죠. 네네. 네, 그 시절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이제 6.25 때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이제 계속 뭐 다 피난민들 다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일단은 내려가서 피난을 가는데 가면서 이제 그 우연히 그 도시 앞을 지나다가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식구들을 다 잃었어요. 네. 다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피난길에 고아로서 피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이셨죠?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한 9살, 10살 정도 그 시절인데 피난을 갔는데 엄청나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남의 집에 가서 그때 당시는 깡통이나 또 바가지를 들고 얻어먹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집집마다 이제 거지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도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깡통을 하나 주워가지고 이제 깡통을 들고 이제 밥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처음에는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 목소리가 안 나와요. 밥 좀 주세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거지들은 참 능숙하게 잘해요. 밥 좀 주세요. 예 하고 처량한 언어와 슬픈 언어를 동시에 엮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 밥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동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는 그런 기술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영 말을 못하다가 저녁 때가 됐는데 정말 못 견디겠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저 밥 좀 달라고 그랬죠. 용감하게 처음으로 그냥 밥 좀 주세요 하고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조금 더 크고 세 번째 조금 크고 한 일곱 번째쯤 가서 큰 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좀 주세요 하고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어떤 예쁜 아주머니가 밥을 가지고 나온데 그냥 밥이 아니라 쌀밥이에요. 쌀밥. 그 당시 쌀밥이 귀했을 이야. 텐데. 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잣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쌀밥을 가지고 나오는데 눈이 희둥거려졌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울먹이면서 이제 그 깡통에 쌀밥을 담아다가 이제 다리 밑에 가서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그냥 깡통에 있는 밥을 그냥 손으로 그냥 손도 씻지도 않고 그냥 허벅저벅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니까 참 사람이라는 건 참 간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배가 부르니까요. 그 밥을 쳐다보게 돼요. 처음에 배가 고픈데 그 쳐다보지도 않고 막 먹었더니 나중에 배가 부르니까 그 밥을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건 밑에는 밥이 아니라 전부 하얀 쌀 버러지. 밥이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쌀밥을 집에다 뒀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쌀밥 꼭대기는 마른 거예요. 말라. 네. 말르고 그 밑에는 물기가 안 마르니까 거기서 버러지가 생긴 거예요. 그 촉촉한 부분에서. 네네, 바로 그 말입니다. 예, 네. 버러지가 생겨서 그냥 버러들이 득실득실해. 그걸 버러지. 먹은 거네요. 예, 이제까지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건 쌀밥 아니라 버러지를 먹은 거예요. 그때 또 눈물이 나요. 버리려면 버릴 것이지 못 먹는 밥 거지 앞에 주어야 되겠지 하고 그냥 거지를 주다냐면 눈물을 정말 통곡할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제 일생 동안에 위를 버렸어요. 매일 그 꿈을 자꾸 꾸고 뱃속에서 버러지가 우글거리는 꿈을 꾸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그 사건으로 고생을 했냐면요. 안성고등학교 교사로 발령 났을 때까지 고생을 했어요. 오래 갔네요. 우리가 일생을 거기 갔죠. 그 젊은 시절을. 그래서 안성고등학교의 학부모 한 분이 네. 그분이 여러 가지 그 한약적 방법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제 그 아픈 위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분을 영원히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아주 그 사람이 내 평생의 은인입니다. 네. 정말 잊지 않고 지금도 그 사람 저 묘에 가끔 가서 그 사람 앞에 인사하고 옵니다. 예, 참 학부모님 고맙습니다. 학부모님 때문에 제가 지금도 소화가 잘 되고 위가 건강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묘에 가면은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가끔 울고 와요. 그 사람이 고마워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꼭 내가 이제 기억이 가장 새로웠던 것은 제가 이제 그 후로도 이제 그 피난 생활 중에 거지 노릇을 했는데 네. 어느 날 막 눈보라가 치는 날인데요. 너무 추워요. 추워서 막 꽁꽁 온 손을 그냥 불면서 밥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대문 앞에서 밥 좀 주세요 하니까 어떤 남자가 나와요. 나오더니 내 손을 딱 붙들고는 무조건 방으로 들어가요. 네. 방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사모님도 나와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냥 나를 끌어안고 이 눈물어치는 이날에 얼마나 손이 차갑고 얼마나 발이 차갑고 하면서 두 부부가 그냥 아랫목으로 나를 안내하더니 애들은 운목으로 자기 자식들을 운목으로 쫓아내고 나를 아랫목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줘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냥 뒤뜰에 가더니 닭장에서 닭을 한 마리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닭을 잡아가지고 백숙을 해줬어요. 저 앞에.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이 백숙을 하는 동안에 사모님은 저 또 밥을 짓는 거예요. 백숙에다 밥에다 솔직히 말해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커서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 기억을 더듬어서 네. 딱 찾아갔더니 그 교회가 있었던 그 거리는 전부 그냥 현대식 아스팔트가 나버렸고 그 마을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어서 그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 앞에 물어봤더니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 교회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네. 목사님은 그때 그 교회가 불이 탐과 동시에 모든 가족이 죽었다는 그런 소문만 들었다 하고 그 노인 한 사람이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옛날에 그 교회 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이제 돌 이게 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담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울다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참 그 목사님 지금도 늘 생각납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고마운 목사님이셨네요. 네네, 사모님도 그렇고. 네네, 아주 좋았어요. 네.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그럼요. 분들이셨네요. 예. 근데 안타깝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교사로서 첫 발령을 받았을 때, 네. 그때가 제일 이제 기억이 나고요. 또 그때 하나는 20대인가요? 그렇죠. 네. 20대지요. 또 하나는 그 군대도 가기 전이었으니까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군대 가기 전이죠. 물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애들이 그때 5학년 담임을 했는데 그 애들하고 헤어지는데 그냥 애들이 막 선생님 가지 말라고 붙들고 그냥 발버둥 집어 몸부림쳐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아니 거기서 울다가 같이 울다가 기차 시간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다는 그 법에 위반돼서 입대 안 하면 그 법에 걸리잖아요. 그럴 뻔했어요. 그렇게 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주 그때 참 많이 서운했어요. 이게 첫 발령지였죠? 네. 첫 발령지가 그렇게 애들이 그냥 그렇게 애틋했네요. 예,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이제 계속 근무했는데 초등학교가 내가 근무하는 그 교장이 참 이 라디오에서 말하기는 오래된 이야기니까 말하기는 그런데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 초등학교 교장이 전부 독단적이에요.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그 요새 말하면 선생을 을로 보고 자신은 갑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조퇴 하나를 해도 그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허락을 잘 안 해줘요. 허락을 잘 안 해줘. 그때 당시에는 뭐 아리랑이라든가 청자라고 하는 그런 담배가 전 알아요. 저희 담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청자 한 갑이나 그 아리랑 한 갑을 주어야 사인을 하는 거예요. 청자 150원. 네. 그래서 육성의 총의 날인데 네. 학부모들이 다 모였죠. 육성의 총의 날인데 그 육성 임원들이 한 20여 명 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그 이렇게 독선적인 그런 학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날짜로 사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오는데 학부모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눈물을 뒤로 하면서 제가 사표를 쓰고 나와서 시험을 본 곳이 검정고시를 봤어요. 고등학교 자격시험, 고등학교 교사 자격시험 검정고시를 봐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성고등학교 발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중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근무하셨다가 이제 떠나시고 이제 그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검정고시에 이제 검정고시 봤죠. 네, 응시에서 합격해서 교사 자격증을 또 이제 취득하시고 네, 고등학교로 또 가게 되셨네요. 예,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남고요. 이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평교사지요. 평교사로 근무하다가 전문직인 장학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합격했을 때 참 기억이 새롭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으로 교사로서 장학사로서 끝나고 업무를 끝내고 교감으로 수원 영덕고등학교 교감으로 발령받았거든요. 그때가 또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장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용인 수지지구에 서원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서원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경기대학의 초빙 교수로 좀 잠깐 근무하다가 이제 공직을 떠났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좀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전국 교장 자격 강습을 전국 초중고 교장 연수자들이 교원대학에서 강의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전국을 대표해서 총회장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중국 수교 15주년을 기념해서 전국 고등학교 교장만이 50여 명이 중국을 약 15일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중국을 방문할 때 한국 고등학교 교장단 단장으로 그러니까 제가 대표 단장으로서 그분들을 모시고 중국에 갔던 때, 그때가 참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 그 등단 선생님께서 등단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1983년인데 당시 무임수 장관 출신의 조경희 대표가 경영하던 항수필로 수필을 2개 이제 천료를 했죠. 아, 네. 첫째는 청자 앞에서. 청자 앞에서. 예, 그리고 1년 후에는 조화로운 생활로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추천을 받아서 수필가로 등단했을 때 참 기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1968년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때 올간지 중에서 유명한 것이 동아일보에서 발간했던 신동아라는 올간지가 있습니다. 신동아. 예, 알아요. 신동아 네. 올간지가 있는데, 그 신동아 2호로에 제가 대북방송 아나운서 체험담을 소재로 쓴 논픽션이 하나 있어요. 제목은 북으로 가는 메아리. 그 북으로 가는 메아리가 2호로에 게재됐는데 네. 3호로에 독자들의 독후감이 실렸어요. 실렸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80세 넘은 노인 한 분이 그걸 읽고는 엉엉 울면서 그걸 읽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많은 애독자들이 그냥 눈물의 편지를 제 앞에 보내왔어요. 심지어는 그 심창섭이라는 어떤 분은 그냥 그 친필로 그냥 그 A4 용지에 8장을 썼어요. 그 독후감을 써가지고 앞에 보내와서.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은 친구가 돼서 사귀었어요. 이렇게 서로 같이 만나고 사귀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그 독자들의 인기가 있어서 굉장히 제가 그냥 흐뭇했어요. 인기가 있는 비결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초등학교 때도 제자들한테 또 네, 인기가 있었고, 네, 지금도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네. 제가 강의를 좀 많이 다녔잖아요. 네. 강의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에서도 한 10여 년간 삼성전자 사원들을 교육을 했어요. 연수교육이죠. 연수교육을 그렇죠. 한 15년 했고, 그다음에 뭐 전국에 강의 많이 다녔어요. 수호문예협회 회장으로 있던 박병두 회장이 있었을 때는 그분이 그 경찰 계열의 그 정운 담당이었어요. 정운 담당. 그래서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줘 경기도 경찰서 강의를 거의 다녔어요. 예, 경찰서마다 강의를 다니고, 물론 교양 강좌죠. 네. 강의를 다니고 뭐 울산 뭐 구청 뭐 제주 세무서 뭐 그냥 전국 예. 전국을 많이 다녔어요. 그냥 강의를. 그래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쩐지 네 포스가 느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양승본 네 소설가님과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노래 한 곡이 그리워지네요. 남인수님이 부른 고향의 그림자 노래 듣고 올게요. 제가 전쟁은 겪지 않았어요. 네. 1967년에 전 태어났으니까. 네네. 근데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전쟁과 시대적 아픔이 조금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양승본 소설가님과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소설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뭘까요? 네. 제 생각은 예술이란
물론 뭐 국어 사전적인 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각, 건축, 회화, 공예, 음악, 무용, 영화, 연극, 시, 소설 등이 총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소설이 굉장히 제가 소설을 쓰기 때문이기보다는 소설이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소설의 경우는 인류의 역사, 인간의 삶에 대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재창조하는 활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시는 시대로 가치가 있고 숲은 숲이대로 가치가 있으며 다른 모든 장르의 예술들이 다 가치가 있지만은 네. 아무리 시가 표현하고 싶어도 방대한 그냥 엄청 많은 내용, 그 많은 내용을 시 속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뭐 서사시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래서 시는 시대로의 인간에게 참 마음을 순화시켜주고 감동을 주고 눈물 나게 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쓰는 소설은 소설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지를 몰라도 종합예술이다. 그 많은 수많은 인생 이야기, 수많은 역사 이야기, 수많은 세상 이야기를 소설이라는 자체가 내용이 넓고 많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필을 쓰지만 수필은 그 길이의 한계가 있잖아요. 길이의 한계가 있지만 소설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다 모든 장르가 종합예술에 속하지만 특히 소설은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네. 네,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예술을 통해서 어떤 변화, 어떤 감동을 느끼시는지요? 사실은 시나 수필이나 소설이나 뭐 꽁트나 어떤 장르든 그 필자가 그 작품을 써서 발표해버리면 그 다음은 필자의 권한이 없어요. 독자들의 몫이에요. 독자들이 느끼고 독자들이 평가하고 독자들이 좋아하고 독자들이 싫어하는 거지 필자가 어떻게 그걸 간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발표가 돼서 세상에 나오면은 이건 독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독자들의 것이니까 그 독자들의 손에 가기 전에 최대한 예술 활동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독자들이 이제 좀 속된 말로 싫어하지 않게 또는 독자들이 느끼게, 독자들이 감동하게, 독자들이 또 선호하게, 독자들이 이렇게 때로는 뭐 작품을 보고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특히 소설의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엄청난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자주 만나야 돼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조사해서 그 지식의 양을 늘려서 축적한 것과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경우가 되도록 감동을 주는 그런 소설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실은 소설은 읽는 거는 소설이 재미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설이 재미가 없다 하면은 좀 소설로서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요. 사람들이 재미를 보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 거지 그냥 막 철학적으로 어렵고 사전 찾아가면서 단어를 찾아 읽을 정도의 소설이라면 그 소설은 조금 독자들 편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거는 소설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서적이요 어떤 그런 인생에 필요한 교과서는 될지언정 소설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설은 우선 감동을 줘야 되고 특히 작품을 읽고는 감동을 받아서 독자들이 전화를 해오거나 또는 연락이 왔을 때는 그 소설가로서의 정말 자부심, 속된 말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소설이 그 독자와의 눈높이가 좀 맞아야 된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예. 그럴 때 같이 공감할 예, 수도 예, 있고. 통해야 되니까 독자하고 네. 통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소설가님께서는 그 독자와 통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셨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창작하는데 고통이 따르진 않나요? 창작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창작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독서입니다. 독서인데 제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인천교육대학을 다닐 때는 그때 당시엔 도서관의 책 뒤에 독서 카드가 있어요. 그 독서 카드에는 그 책을 빌려간 사람의 그 학번과 이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그때 당시 저하고 다녔던 동창생들이 양승본이가 누구냐? 왜? 도서관에 가면 문학책은 물론이야 철학책이니 뭐 경제책이니 뭐 정치학책이니 모든 책 독서 카드마다 양승범 이름이 있다 보니까 애들끼리 떠드는 거예요. 야, 양승범 그 사람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알려지게 돼서 친구들이든 새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 인천교육대학에서 독서강이 하나 있다. 누구냐? 그 양승범이다. 이렇게 독서강으로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창작의 기초력은 그 독서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창작의 그 보금자리는 독서, 그다음에 전쟁 중에 피난생활, 그것이 아마 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메모를 하는 메모광입니다. 친구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친구들은 저 자식은 말이야 메모에 미친놈이야 이렇게 하고 놀려요. 굉장히 저는 메모를 잘하는데 밤중에 잠을 자다가도 소설 문구가 떠오르고 소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소설의 대화체가 떠오르면 즉시 일어나서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소설을 쓰는데 하여튼 식사 때도 메모를 하고 걷다가도 메모를 하고 대중교통 안에서도 메모를 하고 등산 가다가도 메모를 하고 관광을 가다가도 메모를 잊지 않는 그런 메모광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서 그 소설을 쓸 수 있는 그 자료를 모아놓는 거예요. 그 모아놔서 언제나 쓰게 되면 그 자료함에서 그거를 메모했던 것을 찾아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경우도 저는 그 휴대폰이 500기가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양을 저장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메모를 해도 되지만 메모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휴대폰에다 녹음을 해두는 거예요. 소설 내용을 녹음해두면 집에 와서 이제 그렇게 그걸 녹음해 놓은 걸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중편 소설 빛과 그늘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것도 그런 식이고 단편 소설 이제 올가문학의 목포의 인정 또는 1945년생 그다음에 그리운 고향 같은 건 이제 한국 소설에 발표를 했는데 또 아기 전념 역시 올가문학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 메모에서 나왔어요. 메모나 휴대폰에 녹음해 놓은 그 녹음 내용 중에서 그걸 뽑아다가 이제 소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휴대폰에 녹음을 잘하고 메모를 잘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터넷 신문이라고 있어요. 농축투데이라고 세계 4개국으로 통역해서 나가는 국제적 신문인데 네. 그 농축투데이 그 인터넷 신문에다가 요새 다음 주에 사회가 나가요. 네. 해바라기와 춤을 이란 장편 소설을 지금 연재 중에 있어요. 해바라기와 춤을 제목이 해바라기와 추물인데 늑대와 추물을 아니고 해바라기와 추물. 해바라기와 추물인데 왜 해바라기와 춤을 붙였냐면 사실은 애견에 관한 소설이에요. 애견. 예, 반려견. 반려견에 관한 소설인데 왜 내가 이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을 했냐 또 왜 이 소설 연재 소설로 지금 연재하고 있느냐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우리가 개고기 먹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해바라기와 춤을 제목을 붙여 소설 쓰는데 소설 내용이 뭐냐면요. 해바라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개들은 주인을 바라봅니다. 어느 개나 먼저 사람이 나타나면 주인 바라봐요. 그 눈동자 보세요. 개들에게 순진한 눈동자, 그림이 담긴 눈동자, 꾸중을 하면 막 슬픈 개 눈 보여 다 보여요. 네, 보이죠. 막 꾸중하면요 그
걔 눈에 눈물이 고이도 슬퍼져요. 그리고 막 쓰다듬어 주면 좋아가지고 눈동자가 밝아져요. 꼬리 흔들면서.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 뭐 앞으로 이제 법이 정해졌으니까 없어질 거지만 이제 내가 쓸 때는 그게 아직 법이 제정되기 전에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퇴치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못 먹게 해야 되겠다 해서 쓰는데 제목이 붙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개들이 그 주인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인이 개 입장에선 해바라기죠. 애견 네. 해바라기에서 해바라기하고 춤을 이제 끝장면에는 이제 막 그 내용이 뭐 도살장에도 끌려가고 뭐 그 개 올가미에도 씌어서 끌려가고 뭐 그냥 매매도 맞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길에서 뭐 또 돌다가 죽기도 하고 막 그냥 자동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뭐 또 뭐 저기 산에 함부로 갔다가 또 더 그 센 짐승 앞에 물어뜯어서 죽기도 하고 그런 불쌍한 사건이 많아요. 제가 개의 인생이 다 담겨 있네요. 네네, 제가 그 소설 애견에 대한 소설 쓰다가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나 슬픈 운명이 많더라고요. 뭐 어떤 집에서는 개를 버려요. 버리면 그 개가 이사간 데를 따라가요. 심지어는 막 그냥 예를 들면은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가는데 막 100리 200리인데도 그 개가 그 주인의 흔적을 따라서 그 찾아가는 그런 눈물 어린 그런 사건도 많고요. 하여튼 그 개에 대한 그 기쁨과 슬픔에, 그러니까 개들의 희로애락이죠. 네. 희로애락을 소설로 쓴 것이 해바라기와 춤을.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뭐 그 식물성인데 무슨 춤을 춰요? 근데 개가 바라보는 눈동자를 해바라기로 본 거예요. 주인이 해바라기니까 개는 주인을 바라본다 그거죠. 그래서 네. 주인과 함께 끝에는 이제 춤을 추는 걸로 소설이 끝나는 건데요. 그래도 저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네, 해피엔드로 끝나죠. 예. 기대가 되네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농축 예. 투데이 네네네. 전자신문이죠? 네네네. 네, 여러분 농축 투데이 전자신문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해바라기와 춤을 예. 현재 연재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장편 소설이에요. 예. 네, 언제까지 나갈 계획인가요? 주일마다 나가니까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매주. 예.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우리 작가님 작품의 영감은 보통 어떻게 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그 아까도 말했듯이 메모를 좀 많이 하시고 메모와 독서에서 얻기도 하지만은 계시나요? 네. 솔직히 사람을 만나면 소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분의 신분과 관계없이 저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막 병령도에 가면은 여행 중에 병령도 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치면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해서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그냥 먼저 술부터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랑 저기 아직 조금 몇 시간이 멀었는데 저기 가면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는데 네. 그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 사람을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독서와 메모와 사람 속에서 또는 여행 속에서 또는 현지 답사 속에서 그런 데서 작품의 소재를 많이 이제 끌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요. 네. 저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독서 좀 하고 예. 독서보다는 저는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예. 음성 메모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양승본 소설가님의 그 창작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수원에 거주한 지는 오래되셨나요? 네, 오래됐어요. 수원에서 활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수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또 수원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치고 계신지 한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수원에서는 이제 수원 자체가 예술적인 도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화성이 세계문화 그 등재돼 있고
또 수원은 팔경이 있잖아요. 수원팔경이 있죠. 그래서 저도 수원에서 그 수원 팔경에서 저는 시의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 수원시에서 응모한 그 작품에 당선된 것 중에는 방아 수류정, 이거는 이제 수원 시악단에서 이제 작곡을 해서 이제 가끔 불러요. 네. 방아 수리정 같은 거는. 그래서 방아 수리정, 또 역시 그 시 모임에서 당선된 팔달산, 팔달산. 또 수원의 아침도 그때 당선됐고요. 수원의 아침. 그래서 방아 수리정, 팔달산, 수원의 아침인데 그 중에서 방아 수리정은 작곡을 해서 노래로 이제 나가고 있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영감을 얻어서 쓴 것이 그 아까 경기문학인상 대상을 받은 웃음. 좋아요. 예, 그 하의 달 그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수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수원 영향을 받은 작품이고요. 또 하나 수원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가 경기일보에 2년 동안 연재했던 유리감옥. 유리감옥이 수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중편 빛과 그늘, 아까도 잠깐 나왔네. 빛과 그늘도 역시 수원 지역이라는 그 영향을 받아서 쓴 작품이고, 그래서 수원이라는 지역이 제 작품과 관계돼서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자체가 고맙습니다. 뭐 수원이라는 자체가 뭐 땅이고 지역이고 말은 없지만 늘 마음속으로 수원아 고맙다. 수원아 고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 하면은 솔직히 우리나라의 수원 문인협회처럼 동인지를 내는 데가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사계절을 내잖아요. 수원 문학이 사계절 내는데 이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한 두 번 내거나 또 뭐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내는 데 지혜가 많은데 우리 수원이 특이하고요. 그래서 그 수원의 문학인들이 수원에 대한 그 사랑도 막 크지만요. 수원 문인들이 그 애향심도 크지만은 수원을 토대로 수원 문학의 부흥을 일으켰다고 봐요. 저는 전 회원이. 네. 누구 한 사람의 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원 문인협회 회원 전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 정말 문인이라는 펜을 들고 작품을 이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인들 앞에 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초과가 돼가지고 오버돼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한 줄 청취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줄로. 아직 문학에 입문하지 않는 분들은 수원 문인협회 문을 노크하시고 들어오십시오. 문학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 지구가 꺼지지 않는 한 불타지 않는 한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원 문인협회로 들어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원 사람 화이팅, 수원 문인 화이팅. 네, 저도 수원 문학 사랑, 수원 문인 화이팅. 네. 다시 한번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양승본 소설가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수원 문인협회 애착이 많으시고 또 문학을 사랑하시고 또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예술가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재란 님의 님 들으면서 즐거운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